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백족이죠, 백족. 여기 나갈 차례 맞죠? 자,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겨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죠.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더라. 자, 다음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어요.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예를 들어서 지정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이때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정 가능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광역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된다. 그리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투기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법령 제정의 폐지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 이거예요. 그럼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 사업 등으로 집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인근 지역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투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시도의사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을 합니다.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사 우려예요. 거기 메모돼 있죠.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다음에 사업 등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 우려가 있어서 지정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행사 우려로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저 아파트 지을 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다고 그랬죠? 시행사는 우려되더라. 그래서 수행사 우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쪽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가 문제인데, 요거 공법 쪽에서도요, 넘어오기 전에 지정 절차 엄청 잘 물었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고 있는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있더라.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죠. 이때 도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정 공고가 나갑니다. 이때 이제 공고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사가 공고하게 되는데 이때 공고할 사항은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거예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이 되는가? 지정 토지 나가야 되겠죠. 토지의 소지라든가 용도 지역 나가야 될 테고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제한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정 기간 나가야 돼요. 당연히. 그다음 특이한 게 지용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용도가 축척 5만 분의 1, 다음에 2만 5천 분의 1 축척 지용도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서구 지역도 지금 일부가 묶여 있는데요. 관보를 보면요.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축척 2만 5천 분의 1, 5만 분의 1 지형도를 공부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 시험에서 이게 축척인데 축적으로 내는 바람에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이게 작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면적이 있죠. 허가 필요 없는 기준면적. 이것도 공고를 해줘요. 자, 그래서 지정 공고 나갔습니다. 그럼 지척시 다시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럼 국장이 지정했다면요.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에게 통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도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끝까지 통지를 꼭 받고 있죠, 지금. 그럼 왜 이자에게 통지를 해 주냐? 이자는 허가권자라고 그랬죠? 허가권자.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의사죠. 근데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럼 이자가 통지받았잖아요. 그럼 등기수장에게 이자가 통지하는 거예요. 등기수장한테 왜 통지한다고 그랬습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이전 늦게 한다. 그러면 등기수장 알고 있어야 되죠. 허가증 첨부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게 지척시 통지해주고요. 시군구청장에 다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하는데 이거는 날짜가 있어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요.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하게 해주는데 이게 열람이죠. 그러니까 열람기간은 15이다. 열람이니까 15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이제 공고는 7일 이상 하고 열람은 15일 이상 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의 효력은 지정공고 나갔죠.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이 아니에요. 지정공고가 나가면 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에요. 그래서 5일 후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다. 우리 과목에 5일이 딱 2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5일은 둘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허가구역 효력 발생 며칠? 5일. 그 다음에 우리 5일이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을 취소한 시도자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되죠. 자격증지 없습니다. 자격증지는 통보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5일 둘 다 중요합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시 지정을 한다. 다시 지정을 할 때는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하는데 한 가지 절차가 더 들어가요. 다시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이때는 의견 청취하게 돼 있죠. 누구 의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군구청장은 허가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정을 한다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의견을 듣고 도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다음에 공고하고 통지하고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해제 및 축소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허가구역 인제 해제를 한다, 축소를 한다. 그럼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절차 그대로 준용하는데 염두에 둘 게 그거예요. 해제 축소를 요청을 하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해제 축소를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고 이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소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인데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있구나.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이게 써 있구나. 효력 발생 부분에 보면 재지정하거나 축소 해제의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효력 발생이라고 돼 있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재지정을 한다, 축소한다, 해제한다. 이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발생해요. 효력이. 그래서 이건 5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지정할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 여기까지 이제 감을 잡아뒀습니다. 그럼 내려가죠 이제 허가 대상. 그럼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무 과목이니까요. 이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잘 묻진 않고 있는데 그 15회 전에는 잘 물어봤었어요 원래. 자, 그래서 허가구역 이거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정이 되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되죠. 이 토지가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계약이에요. 그럼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계약. 소유권 이전에 유상 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약도 들어갑니다. 대물변제 예약이 포함돼요. 이렇게.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죠.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게 특이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요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최단 존속 기간이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규제 대상 권리에 지상권이 들어간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들어간 게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여기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럼 지료가 있는 거여야 된다는 얘기죠. 무상 지상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 들어가는 거 감 잡았고요. 그럼 소유권 이전에 유상계약 및 예약의 대상인데 6가지를 항상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6가지. 매매, 교환, 징역, 상속 판결 경매. 그러니까 법률행위 3가지하고 법률의 규정이와 물권명사의 3가지. 그래서 매매, 교환, 징역, 상속 판결 경매. 요거 6가지를 따져보는데 그럼 매매 교환으로 치르겠습니다. 그럼 허가 받아야 되죠, 이거. 받아야 되고. 자, 근데 징여입니다. 징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럼 징여는 대상이 아니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사용대차도 당연히 무상계약이니까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판결 경매가 있죠. 그러면 상속으로 이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허가 발별이 없죠. 이거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속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유증이 뭐냐?
유증 뭔지 알죠? 유증이 뭐예요? 에?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거예요? 유증이에요?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얘기합니다.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알고는 계시는 건데, 그래서 유언에 대한 증여가 바로 이게 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상계약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상속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 판결 있지 않습니까?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모두 들어간다고 그랬죠? 모두. 그러니까 판결로 허가구역의 토지를 이전케 한다. 그러면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축탁해줘요. 자, 그래서 판결 취득 대상이 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그거죠. 경매입니다.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제외. 꼭 기억하세요. 경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매는 잘 묻질 않는데 이해만 해둡니다. 지금 교재에 써 있으니까요. 지금 이 공매라는 건 제가 강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건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공매를 출제 안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상 공매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냐?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기업체나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한테 맡겨갖고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재산 공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비업무용 공매는 기업체가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거다. 그러면 이 비업무용 공매는요, 실질이 매매와 똑같아요. 실질이. 특수한 매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입찰 방식으로 할 뿐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럼 비업무용 공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특수한 매매니까 받아야 됩니다. 단, 비업무용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찰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봐야 되죠? 이때는 면제예요. 그래서 비업무용 공매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참고로요, 이런 말씀 뭐 시험에 안 내니까 안 드리지만, 비업무용 공매로다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거 3회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럼 이제 비업무용 공매를 취득하면 이때는 허가를 면제해요. 근데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 있죠? 그럼 압류부동산 공매는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체납을 하면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 들어가죠? 이게 압류부동산이에요.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거다. 그러면 세금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를 들어간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거 공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하는 공매를 압류부동산 공매를 한다. 그럼 압류부동산 공매는요, 국세징수법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의 내용, 경매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럼 압류부동산 공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내가 낙찰받은 거예요. 허가를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예? 안 받겠죠. 경매가 허가를 면제하고 있죠, 지금. 그럼 실질이 경매와 똑같으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를 면제한다. 그럼 교재에 지금 그 내용이 압류부동산 공매란 말이 없죠.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조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이해만 해두세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공매는 안 내고 있으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 마지막에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았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든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든 상대방을 면제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이제 그 밑에 공공기관 등의 허가 원주인데 요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라든가 양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들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하겠죠. 내가 취득하겠다. 그럼 협의가 성립이 됐을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례예요.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국가 등에 대한 특례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준 면적이 나왔는데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허가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개정됐다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교재에 지금 개정된 내용이 써 있어요. 기준 면적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누는데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주상공록이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미지형 지역이 있어요. 미지형 지역이. 그러면 숫자는 공법 시간에 이거 이미 여러분들 기억을 했는데 앞뒤로 60이죠. 주상공록 미 그랬는데 앞뒤로 60이고 1515 200이에요. 감 잡았어요? 앞뒤로 60이고 1515 200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 이제 주상공록 미로 하시고 6060 그 다음에 1515 200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럼 도시지역 밖은 기준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지 있잖아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를 말하는데 농지의 경우는 조금 더 크죠. 500제곱미터 이하로. 그 다음에 임야는 대규모로 걸어야 되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 이게 숫자가 지금 2배로 가고 있죠. 배수로 가더라 이거요. 배수로.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기준면적이 지금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이 도시지역 부분이 바뀐 거니까 일단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이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 면적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에서 축소한다. 면적을 줄인다. 그럼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10%까지. 그 다음에 이걸 면적을 늘리잖아요. 늘리면 3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배까지. 그러면 이 얘기죠. 주거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주거지역 내 토지에 대한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3배로 늘리면 180이죠. 그럼 180을 초과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기준면적 꼭 암기해 주고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감 잡고 있을 게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면적 기준이 용도지역으로 갑니다.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과소이냐, 임야냐. 여기 도시지역 밖은 지금 면적 기준이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는데, 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지정권자가 따로 지정을 하면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겁니다. OX. X. X죠? X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지역을 봐야 되지 농지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 기준면적이 200이죠. 그럼 4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꼭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 지문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간다. 지목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은 지금 지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면적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 밑에, 표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건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면적 산정의 특례는. 그럼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의 토지 거래다. 그럼 이거에 대해 꼼수 부리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요 지역이 상업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이었고, 여기에 일단의 토지로 쓰고 있는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 세 필지에 대하여 공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있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였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갑이었는데 1번지, 2번지, 3번지였고 면적은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예요. 각 면적이. 그래가지고 요 3번지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한테 이걸 파시는 겁니다. 을한테 매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업지역은 기준이 150이니까 딱 150제곱미터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 요걸 갖다가 요 을이 1년 내에 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내에 2번지 토지에 대하여 을과 갑과 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이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면적 기준을 피하는 꼼수를 맡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했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했다. 그래갖고 이 전체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했잖아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죠.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 파는 거, 하나하나 떼어서 파는 거를 이제 막두자 함이에요. 그럼 두 번째도 그거죠. 분할 거래. 이것도 이제 꼼수로 막기 위함인데,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였어요.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요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요게 면적이 800제곱미터예요. 요게 1번지 토지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딱 묶이게 되자, 갑이 이 농지를 팔아야 되겠는데, 면적 기준을 지금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갖고 1에 1번지, 1에 1번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면적을 400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요 1에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파는 거예요. 을에게. 이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아예 보겠다. 허가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 거래됩니다. 그럼 분할 거래되더라도 그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충분히 수긍이 가죠. 그럼 이때 분할하여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지분거래. 그럼 지분거래도 이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번 분할하지 않고 지분으로 2분의 1 파는 거예요. 을한테. 그럼 이것도 최초의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게. 다만 이 분할이 공공사업 등으로 만약에 분할이 되는 거다. 이건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는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기준 면적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내려갑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일단은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데 허가 신청은 관할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가 허가 관청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점이 개공은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거래일지라도 허가 신청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29회 때 물어봤다고 그랬죠. 29회 때 뭘 물어봤냐면 다음 중 토지거래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답이 개공이었어요. 토지거래가 신청서에 개공을 기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가 신청 의무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개공한테 유일하게 의무가 개공한테 발생되는 게 무슨 제도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가 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또 주의할 점이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신청서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 토지의 이용 계획서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무조건 들어간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우리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거든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금액이 얼마 이상?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1억 이상. 지분거래는 무조건 포함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였어요. 매매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을 때 이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오는데 단 국가 등이 매수자였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아니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장소는 자금 조달 계획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요?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내거든요. 미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별도로 안 내요. 토지 거래가 대상 토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에 대하여 지첩시 조사 들어가죠. 지첩시 조사 들어가고요. 사진 촬영하여 그 토지를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사진 촬영해서 보관한다. 그리고 이제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허가증 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 불허가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선매는 그럼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이게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로 그랬죠? 먼저 산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본식 표현으로 일단 보이는데, 먼저 산다란 얘기. 그러니까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이게 이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공사에서 사겠다고 이미 협의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있다면 이걸 통지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름 아닌 선매다. 그럼 선매는 다른 말로 협의 매수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공공사업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협의 매수예요. 그럼 선매에 대한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용이겠지. 수용은 강제 매수죠, 지금. 강제 매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매 이런 사실이 있다.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허가증 불허가 통지, 선매 진행 사실을 통지하는데 며칠 내에 15일입니다. 이게 지금 처리 기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 이걸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처리 기한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실 때 허가 신청됐을 때 허가 완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5예요. 맞죠? 15일 내 처리해야 된다도 5. 아셨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잖아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이제 확실히 해두세요. 끝난 날이 아니에요.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5일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기준인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3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요성이 이제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 후에 전원주택 짓고 살겠다. 해갖고 허가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은 써야 됩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로 쓰겠대요. 그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실수요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짓는 부지로 쓰겠다. 그럼 이때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쓴다. 그럼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이들이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허가구에 둘 시간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 103쪽에 지금 표 안에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해만 해두시는데, 지금 농업인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허가구역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허가구역 내 농지를 농업인이 취득해야 되겠어요. 그럼 거리 제한이 있죠, 지금. 몇 킬로?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내라면 이걸 통작거리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차가 고속농화됐기 때문에 30km 그냥 훅 밟으면 금방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km, 전에는 이게 20km였거든요. 그래서 30km 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인데 요거는 이제 거리 제한을 좀 완화했는데, 이번엔 농업인이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또는 협의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만약에 이분이 수용을 당했다. 그럼 대체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대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거리 제한을 완화했어요. 몇 킬로? 80km까지. 그러니까 80km 내에 있는 농지라면 수용당했다. 대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단 몇 년 내에? 3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80km 내의 농지라면 취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수용당한 농지가 공시지가 기준이었을 때 만약에 3억이었어요. 3억. 수용당한 농지가 3억이었는데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데 대체 농지는 10억짜리 취득하겠대.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종전 토지가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거기 4, 5, 6번이 이제 같은 박스로 돼 있는데 4, 5, 6번이 공통점이 뭐냐? 밑줄 쫙 진하게 써져 있는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구역을 취득한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용 의무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다? 4년이에요, 4년. 사업에 쓸 목적이니까 4년이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이해하시고.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만약에 취득했거든요. 근데 4년 내 분양을 완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용 의무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기 써있죠, 박스 안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사업에 쓸 목적으로 허가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이용 의무기한이 이제 4년이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7번으로 내려왔는데,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용도에 쓴다. 그럼 허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다음의 용도에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이번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한 자예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이 자가 대체 토지 취득할 수 있죠.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여기는 농지였죠. 지금 수용당한 게. 농지였는데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럼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체 취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단 몇 년 내? 3년 내 허가구역 토지를 대체로 취득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용 의무기한 역시 몇 년? 2년입니다. 2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내 토지를 쓰기 위해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는데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 아주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토지일지라도 내 현상보존의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이 옆에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금. 근데 내 토지에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쓰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진입로 개설할 곳이 여기라 이거예요. 허가구역 토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이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보존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보존의 목적이라는 것은 진입로 개설이에요. 도로 개설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거 몇 년은 써야 됩니까? 5년은 써야 돼요. 도로 개설한다. 그러니까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다면 역시 몇 년 써야 된다? 5년은 써야 됩니다. 기타 경우도 5년인데 자, 그럼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냥 사업에 쓸 목적은 몇 년 써야 된다? 4년. 임대사업은 5년을 써야 돼요. 현상보존 목적도 5년이죠. 그래서 이걸 실수성은 두음자 따서 우리가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음자가 그 밑에 지금 써 있는데 거북이 농사는 통상 대박이다 이 얘기죠. 거북농사 대연임. 그래서 거, 복, 농, 사, 여의 끊고 대현임이에요. 대박이다. 이렇게 대연임. 거북농사 대연임으로 암기해 주세요. 이 의무이까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그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한다. 다음에 복지설정시설로 쓴다. 농업 등의 경영에 쓴다. 사업에 쓸 목적이었다. 다음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리고 현상보존의 목적이라든가 임대사업료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북농사 대연임으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 시작했죠? 진즉에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안 했어? 에? 왜 웃어? 내가 웃자겠어 지금? 자, 그래서 암기 시작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시란 말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들들들 이제 복가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적합할 것 같았는데,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의 이용 및 관련한 계획에 맞지 아니했다. 그럼 허가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허가증이 나간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면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데 300평 정도면 취득할 거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000평을 취득하겠다, 3000평을 취득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허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불허가의 효과로 넘어갑니다. 허가 불허가의 효과. 교재 105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그럼 이제 허가증이 나갔어요. 허가증이. 그러면 허가증이 나가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게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게 돼 있고, 허가증 나간 토지가 농지였잖아요. 그러면 허가증이 나가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농취증 의뢰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군구청장이요,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가기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농취증 이거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 내주려는데 상관없겠느냐. 그래갖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농취증이 의제돼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 허가증이 나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있죠? 이분에게 허가권자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 내가 허가증 나갔다. 그래서 농취증 의뢰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시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도 간주한다. 계약서 검인 의제.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도 검인이 의제되고, 토지 거래가증 받아도 검인이 의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매매였다. 매매였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매매였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되는 거, 요거 아주 기억을 꼭 잘해 주시고. 다음, 이번에 이제 불허가 나갔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럼 불허가 나가버리면 이때는 이거 네 토지 이거 네가 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몇 달 내? 1월 내. 1월 기억해야 되죠. 1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하려고 지금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불허가 통지돼 버렸다. 그러면 지금 버리는 토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할 때 기준 가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싼 가격이겠죠. 제일 싼 가격이라 하면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공시가가 제일 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때 이때 이제 공시가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준 가격은 공시가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요,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할 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특공사, 한국농어촌 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요거를 30회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그 공사들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암기 못하겠죠? 출제자도 암기 못할 거예요. 지가 암기 못하는 거 우리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 아주 양식이 없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40문제 중에 꼭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를 꼭 한 번씩 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는 깔끔하게 그냥 찍는다. 아셨죠? 이거 암기 안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선매자를 지정하여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 신청도 몇 달? 1월이에요. 이것도 1월이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허가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한다는 게 금방 납득이 되는데, 허가증이 나갔는데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 뭐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허가증이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 안 돼버렸다. 그럼 이의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증 나갔어도 이 신청 가능하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신청 매수 청구 한 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달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 등이란 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했다. 이 계약 무효라는 건 아시죠?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건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했고요. 이때 행정형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했다.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거 토지가액의 30% 이하라는 벌금이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액은 개별 공시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가 기준이었을 때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우리 외국인 취득허가 위반이 있죠. 외국인이 군문생야를 취득하면서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다. 외국인이 만약에 허가를 안 받으면 외국인은 2-2였죠. 2년 이하 적도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면 2년에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일단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렇게 되고 벌금만 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면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작년 시험에서 여기 토지거래허가 쪽에서 종합문제 형식을 2문제를 냈는데 토지거래허가 쪽에서 3문제를 냈거든요. 원래 포상까지 4문제가 나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문제가 이건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종합문제 형식을 냈어요.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비율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 이걸 물어봤어요. 비율 형식으로 부과되는 게 아닌 거. 참 문제 희한하게 물어봤죠. 이게. 그래갖고 정답이 뭐였냐면 외국인이 취득허가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2-2. 2년 이하의 적도는 2천만 원 벌금이죠. 이거 비율 형식이 아니죠. 이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제시된 게 이런 것들이었죠. 토지거래허가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적도는 30% 이하라는 벌금이죠. 비율 형식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짓 신고에도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맞죠? 비율 형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참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얘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2년에 30%에 대한 벌금이다. 허가 위반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제재 처분 등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예요.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언급을 했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인데 요거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몇 년을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5년.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용할 의무가 있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매년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다. 시군구청장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세요 하고 이행명령 나갈 수 있죠. 그럼 이행명령은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 3개월이에요.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이 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구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된다. 이행명령은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럼 이행명령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져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의 최고 몇 프로? 최고 10%예요. 10% 범위 내에서 나가다. 최고 10% 범위 내에서 토지 취득가의 1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제기는 며칠? 30일 내에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요 이의제기 갖고 계속 잘 물어보거든요.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크리티컬하게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몇 달? 1개월 내.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거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제기는 며칠? 30일. 그럼 시험에서 30일을 한 달로 바꿔내갖고 틀린 이유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건 엄청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쫙 찢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낼 일이 없다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의가 들어가면 30일 아니면 한 달이죠.
참고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벌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도 형사지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돈과 관련돼 있죠. 지금 돈과 관련된 거 주로 날짜로 가요. 날짜로. 월로 간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이 취득세 신고 기한이 60일이지. 2달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30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다. 근데 이 신청은 돈과 관련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한 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근데 30일을 한 달로 30일을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틀리게 내버려요. 뭐 이걸 60일로 낸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15일로 낸다든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번씩 부과되는 거죠.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매년 한 번씩 부과되는데, 그럼 이용 의무 기한이 끝났잖아요? 이행명령을 이행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과를 중지합니다.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요것도 아주 잘 물어봐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요거.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거든요. 박스 처리가 돼 있는데, 방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방이 10개. 10개인데,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이 중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방은 5개였고, 기타 방들은 색칠했다고 그랬죠? 기타 방들은 색칠했다. 그럼 기타 몇 프로? 7%. 그러면 방칠했어요, 방치. 허가정책을 쓰지 않고 그냥 냅둬 뿌렸다는 얘기죠. 그럼 잡초가 무성하게 냅둬 뿌렸다. 그러면 이때는 10% 나갑니다. 지가 쓰지 않고 임대해버린 거예요. 그럼 7% 나가는 거죠. 기준금액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단 변경 사용했다. 그러면 이때는 5% 나갑니다. 기타 방들은 색칠한 거예요. 7%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 요거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지난 순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쪽으로 넘은 게 28회였다고 그랬죠. 28회 때 넘어와가지고 5번을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 28, 29, 30, 31, 32 이렇게 5번을 문제를 받는 시험을 봤는데 5번 시험을 보는 동안 이행강제금을 무려 4번이나 냈어요. 이것도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로 30회 때 가장 어려웠어요. 이행강제금 문제가. 그러니까 함정을 깊이 파놔가지고 아주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행강제금 꼼꼼히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행강제금 이해를 주고, 그러면 요거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 받은 거 이거 취소해버릴 수도 있겠죠? 맞죠? 맨 밑에 허가 취소 써있죠, 지금? 그래서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나요? 맞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그럼 허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 되겠네. 앞에 써 있어요. 그 말. 바로 앞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취소할 때도 청문을 하게 돼 있다. 맨 밑에 있죠? 자, 그럼 이 정도. 그래갖고 작년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면 종합문제 형식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걸 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먼저 이행명령 때릴 수 있죠. 이행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나갈 수 있죠. 이행강제금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허가 취소 나왔죠.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매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 이제 바로 선매하죠. 선매 대상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든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다. 그럼 선매할 수 있죠. 정답이 뭐였느냐? 작년 시험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OX? X죠. 이게 1번 지문이었어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틀렸어요. 종합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자제를 했거든요. 종합문제 형식은 자제를 했었는데 작년에 종합문제 형식을 이런 식으로 또 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자, 좋습니다.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선매로 갑니다. 요 선매는 말씀드렸듯이 협의매수라고 했어요. 수용에 대한 반대말을 볼 수 있는데 허가 신청된 토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그러면 이게 선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매 대상 토지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근데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선매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산다란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 협의 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매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거의 교재 그림 있죠, 이거.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왔잖아요. 이미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어요. 그럼 이 사실 통지하라고 그랬죠. 선매 진흥인사한테 통지하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 15일. 15일에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없다라면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럼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까 우리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거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이제 선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매자로 한국토지투자공사가 됐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하는데 이거는 몇 달? 1개월이에요. 한 달 내 선매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선매자로 토지공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자는 선매협의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선매협의를 들어가는데 이건 며칠 내? 15일 내 들어가고요. 이때 선매 기준가격 있죠. 이거는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니까 이거는 뭘 기준한다? 감정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라고 참고해보자고 그랬죠.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선매 기준가는 감정가예요. 그리고 이제 선매협의를 완료하는데 선매협의 완료는 몇 달 내 알아? 1월. 그러니까 15일 한 달, 15일 한 달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선매가 가격이 맞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매가 그럼 불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어요. 선매가 불성립하게 되면 이때 바로 불허가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선매가 불성립하면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준다. 지첩시. 불성립하게 되면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 그럼 여기서 잠시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까요? 가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준 가격이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한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기준 가격은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 달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였죠. 공시지가였고 그 다음에 선매를 한다. 그럼 이건 지들이 필요에 사니까 기준 가격이 뭐가 되고 있어요? 감정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허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대한 벌금이었죠. 그럼 요거 벌금의 기준은 공시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은 최고 10%였죠.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기준금이 있죠. 요거는 실가예요. 이행강제금 실가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취득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물어보면 어렵겠죠. 그죠?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해만 해두세요. 일단 나도 종합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내니까 그냥 냅두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암기할 필요는 별도로 없어요. 알았죠? 이해라는 게 좋고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은 공시가다. 지들이 필요해 이거는 사니까 선매는 감정가다. 이건 버리는 토지니까 공시지가. 참고해두세요. 그냥 이 정도. 자, 그래서 선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108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회 전에 유동적 무효판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15회 때 우리 쪽이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22회 때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 무효판례입니다.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같이 하신 분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2차 하신 분들은 한번 기억만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차 하신다 하여 이거 누가 읽어봐도 누가 때리는 것은 아니니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